19세기의 사회 문제 1932년 11월 24일 나는 전에 대기계의 출현으로 인한 19세기 서유럽의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결과와 현상을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그들이 탄광과 철광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철광과 석탄은 대기계를 제작하고 가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초래했다. 민족주의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부터 있었던 것이었으나 그것은 한층 심화되고 편협해졌다. 또한 그것은 한편에선 결속작용을 갖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선 분리의 요인이 되었다. 자기 나라 사람끼리는 한층 더 긴밀하게 결속되었으나 이 민족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멀어졌다. 각국의 애국주의가 발달하자 그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불신도 함께 커갔다. 유럽에서는 공업이 발달한 국가들이 맹수처럼 어르렁거리고 있었다. 도처에서 큰 세력을 틀어진 영국은 그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다른 여러 나라, 특히 독일의 입장에서는 영국이 눈에 가시였다. 때문에 분쟁은 점점 잦아져 마침내 공공연한 전쟁으로까지 발전했다. 산업자본주의의 전 사회 구조와 그 파생물인 제국주의가 바로 이 분규와 항쟁을 유도한 것이다. 제국주의는 대립과 경쟁과 착취의 기초를 두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융화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량에서는 제국주의의 사생학적인 민족주의가 그것과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대립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형태는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특히 조직이라는 것을 가리켰다. 대기계와 대규모의 산업이 기능을 발휘하자면 가지가지의 조직을 필요로 했고 조직은 거대한 기업에게 협력과 능률과 정확성을 가리켰다. 이러한 성능을 발휘하지 않는 한 대공장이나 철도의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흔히 조직적 성격은 서양에만 존재하고 동양에서는 결여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과 서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성질은 공업 문화의 발달로 파생된 것이므로 서양에서는 공업화로 인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동양에서는 아직 농업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표면화되지 못한 것뿐이다. 산업자본주의는 또 그 밖에 큰 공헌을 했다. 그것은 동력 생산에 의해, 즉 대기계와 석탄과 전기의 도움에 의해 얼마나 많은 부가 생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세상의 모든 가난은 나누어 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이유는 사라져버렸다. 과학과 기계를 이용하면 필요한 식품이나 의복, 그 밖에 무엇이든 세계 인구에 충분히 분배될 만큼 생산할 수가 있었다. 생산 문제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확실히 부는 끊임없이 생산되었으나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고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었다. 동양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노골적인 착취를 하면서도 유럽은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물론 약탈당하는 국민들의 처참한 생활도 안중에 없었다. 그러면서 서유럽에서는 여전히 가난이 존재했고 한층 두드러졌다. 얼마 동안은 다른 대륙에서의 착취가 서유럽의 부를 충족시켰고 이 부는 대부분 소수의 상류층이 차지했으며 그 찌꺼기의 약간이 가난한 계급에게 돌아가 미약하나마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고 인구도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향상도 모두 공업이 발달되지 못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불쌍한 인민들의 희생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빈부의 차는 계속 커지고 그 격차는 확대되어 갈 뿐이었다. 그들은 항상 두 종류의 인민이었고 따로 떨어진 두 민족이었다. 19세기 영국의 보수당 당수이며 대정치가인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논했다. 그동안 아무런 교섭도 이해도 없이 마치 열대지방 사람들이 한대지방 사람들을 대하듯이 또는 서로 다른 혹성에 사는 것처럼 피차 상대의 습관, 사상, 감정을 아는 일도 없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서로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질서에 속하면서 동일한 법률 밑에서 통일될 수 없는 두 종류의 국민, 부자와 빈자. 새로운 산업은 수많은 노동자를 대공장으로 보내게 했고 그에 따라 공업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농민이나 농업 노동자와 다르다. 농민은 계절과 강우량에 크게 영향을 받고 또한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서 그들이 겪는 가난과 고생을 모두 팔자소간으로 돌려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신에 빠지고 경제적 원인을 간과하고 변화도 희망도 없는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구한 운명을 체념한다.
그러나 공장 노동자들은 기계를 다루는 작업이므로 계절이나 강우량에 관계없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부를 만들어내지만 그 부의 대부분은 남의 손으로 들어가고 자신은 변함없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환경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어서 드디어 그들은 실천 속에서 경제 법칙을 깨닫게 된다. 이제 그들은 농민들처럼 모든 원인을 초자연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가난을 사회와 사회제도, 특히 자신들이 이룩한 노동 대가를 모두 집어삼키는 자본가의 책임으로 귀결시킨다. 그들은 계급의식에 눈떠 사회에는 여러 계급이 있으며 상류 계급이 자기네 계급을 희생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한 의식은 곧 불만과 반항을 낳게 하고 처음에는 막연하게 투덜대면서 불평을 하다가 때때로 들고 일어나지만 맹목적이고 사상적 기반도 든든치 못해 정부에 의해 손쉽게 진압당한다. 정부는 현재 대공장과 그 부속물을 지배하는 새로운 중간계급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굶주림을 언제까지나 견딜 수는 없는 일이다. 얼마 안 가서 가난한 노동자들은 동료들과의 단결에 의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결과 노동조합이 생겨서 노동자를 지키고 그 권리를 위해 싸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부가 노동자의 단결을 탄압했으므로 노동조합은 비밀단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완전히 한 계급을 대표하고 있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계급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졌으며 법률도 역시 계급법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노동자는 스스로 힘을 얻게 되어 노동조합은 강력한 조직이 되었다. 각종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은 오로지 착취를 일삼는 자본가에게 대항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조합은 한 길을 걷게 되고 한 나라의 노동자는 하나로 뭉친 조직이 된다. 그 다음 각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는데 그들 역시 자기들과 같은 배를 타고 또 적은 공통된 하나의 적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슬로건이 내걸리고 노동자의 국제조직이 결성된다. 그러는 동안 자본주의 산업도 발달하여 국제적으로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산업이 융성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와 투쟁했다. 그러나 이 19세기란 너무 복잡다단하여 한눈에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민주주의와 국제주의, 부와 빈곤이라는 이상한 혼합물을 앞에 놓고 도대체 어떻게 결말지어 갈 수 있을지 막연하지만 우리는 현실 그 자체를 바르게 보고 이해하여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요소의 공존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반성케 했다. 나폴레옹이 죽은 직후의 유럽은 어느 나라에서도 자유를 구경할 수 없었다. 어떤 나라는 국왕의 전제 정치하에 있었고 또 영국과 같은 나라는 소수의 귀족과 부유계급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 도처에서 자유의 싹을 뭉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와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의 관념을 보급시켰고 또 자유주의 사상가의 갈채를 받았다. 실로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와 국민의 결함이나 고민을 구제하는 약으로서 존중받기 시작하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특권을 인정치 않고 누구나 국가에 의한 평등한 대우와 사회적, 정치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보다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현명하고 이기심도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신봉자의 말로는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동일한 정치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만인에게 투표권을 줌으로써 실천된다. 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 사상가 및 자유주의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주의자 간에 곳곳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나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영국은 선거권이 전부 다 폭넓게 부여되기까지는 국내에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사태가 악화되었다. 그렇지만 대체로 여러 곳에서 민주주의는 개가를 올렸으며 서유럽과 미국에서는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19세기를 민주주의의 세기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민주주의는 세기의 대이상이 되었다. 마침내 민주주의는 승리를 얻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승리를 얻고부터 민주주의의 신념에 회의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빈곤과 궁핍과 자본주의 제도에 포함되는 많은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줄인 배를 움켜쥔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해 본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또 그의 투표, 그의 노력이 그의 식비와 맛바뀌어져 팔린다면
도대체 그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대중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치적 민주주의의 신용은 떨어지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란 자유의 정치적 일면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전제정치로 인한 압제에 대한 반발작용이었다. 그러므로 새로 제기된 산업의 문제, 즉 빈곤, 계급투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도 주지 못했다. 그것이 강조하는 점은 개인이 각자의 능력에 따른다는 이론상의 자유이며 그들이 자기의 이익에 기초를 두어 모든 점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사회도 진보하리라는 희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앞서 언급했던 이른바 자유방임주의의 이론적 근거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임금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그의 자유 같은 것을 누릴 수 없다는 데서 그 모순이 폭로되었다. 산업자본주의의 가장 중대한 난점은 노동을 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에겐 작은 대가밖에 오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노동을 하지 않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과 보수의 상관관계는 멀어져서 그 결과로 한쪽에는 가난한 노동계급이 생기고 다른 쪽에서는 남이 생산해 놓은 부를 가로채는 기생계급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마치 밭에 나가 일하는 소작인과 일하지 않고 소작인의 노동에 의해 이익을 얻는 지주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 노동 성과의 분배 방법이 불공정한 것은 명백했다. 거기에도 노동자는 오랫동안 참고 견디온 농민과는 달라 부당한 것을 깨닫고 그에 반발했다. 사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뿐이었다. 서양의 각 공업국가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어 이제 숨길 수조차 없게 되었고 생각이 깊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히 우려해 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아들이며 적이기도 한 사회주의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영국에서의 사회주의 형태는 비교적 온건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좀 더 혁명적인 형태를 취했다. 미국은 워낙 광대한 영토에 인구도 적었고 또한 산업이 발달할 가능성도 풍부했으므로 다른 나라와 같이 불공정과 가난은 오랫동안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마침내 19세기 중엽에 사회주의의 예언자가 되고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 형태의 기본적 토대를 확립할 운명을 지닌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단순히 이론이나 전개하는 애매한 철학자나 교수가 아니라 실천 철학자였고 정치, 경제 문제에 과학적 논리를 적용시켜 세계의 질병을 치유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종래의 철학은 세계를 설명하는 것에 그쳤으나 공산주의 철학은 이의 변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역설했다. 엥겔스와 함께 그는 자기 철학의 골자를 기술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후에 독일어로 자본론이라 불리는 대저서를 펴내어 세계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사회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나는 여기서 마르크스 이론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르크스의 대저작이 사회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또 그것이 오늘날 소련에서는 하나의 성경이 되어 있다는 것만은 알아두었으면 한다. 같은 무렵에 영국에서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간되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생물학자로서 자연, 특히 동물과 식물을 연구했다. 또한 대자연 속의 식물과 동물의 발달 경로를 많은 신뢰를 들어 규명했는데 하나의 종자가 자연의 도태 과정을 거쳐 다른 종자로 이행되어 가는 것을 통해 단순한 형태가 점차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과학적 설명은 세계와 인간과 동물의 창조에 관한 종교적 교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와 구약의 우주 창조 설화의 교리를 설명하는 성직자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대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핵심을 이루는 논점은 사실에 있다기보다 도리어 생활 일반에 대한 태도에 있었다. 편협한 종교적 태도는 주로 공포와 마술과 미신에 뿌리박은 것이었다. 이성에 의한 연구는 환영받지 못했고 성직자들의 설교를 그대로 믿어야 했으며 의심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많은 주제는 신비와 신전의 장막에 쌓여 있어야 했다. 그러나 과학의 정신은 이것과 정반대로 모든 것을 호기심의 눈빛으로 들춰내고 분석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과학은 신성한 주제라 해서 탐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면밀히 음미하고 미신을 물리쳤다. 그리하여 실험이나 이성에 의해 입증된 것만을 믿었다. 이러한 투쟁 끝에 과학의 정신은 종교적 태도의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19세기부터 합리주의적 경향을 띄워온 사람들에 의해 과학적 사고의 방법이 발달될 수 있었다. 내가 전에 얘기했던 혁명전 프랑스 철학 사상의 물결을 너도 기억하고 있겠지? 점차 사람들은 과학적 진보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으며 잇따라 쏟아지는 전기, 전신, 철도 등 발명품은 과학의 승리를 외치고도 남았다. 전지전능하신 신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지식은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19세기의 과학자들은 매우 독선적이었고 자신만만했으며 그들의 의견은 명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선배들에 비해 광대무변한 과학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며 겸허하고 회의적인 태도로 임한다. 19세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서양에서의 보통 교육의 대진보였다. 이에 대해 지배계급은 교육이 농민을 오만불손하게 만들어 불평만 일삼게 되고 또 비그리스도교적으로 무지와 그리고 부자와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19세기의 다른 많은 특징과 함께 이러한 교육의 확대 또한 신공업 문화의 결과였다. 왜냐하면 대공장이나 대기계는 생산의 능률을 요구했고 온갖 종류의 숙련 노동이 크게 요구되었는데 그 수요는 일반 교육에 의해 충당되었다. 초등교육의 보급은 대량의 식자계층을 낳았다. 그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정도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쓰고 읽을 수 있어 신문을 읽는 습관이 퍼졌다. 값싼 신문이 발행되어 방대한 발행 부수를 올렸다. 때로 신문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외국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갖게 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전쟁의 실마리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신문은 반드시 머리맡에 두어야 한다는 사고가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 편지를 쓴 것은 대체로 유럽, 특히 서유럽에 해당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는 북아메리카에 관계되기도 한다. 그 밖의 세계, 즉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는 세계에 군림하는 유럽 밑에서 눌려 있었다. 과거에는 아시아가 오랫동안 유럽을 제압한 시기도 있었다. 문명과 진보의 중심이 이집트, 이란, 인도, 중국,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로 된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옛 문명은 화석으로 변해 유럽에게 그 생명을 넘겨주었다. 유럽은 세계 어디에나 단시간에 갈 수 있게 된 교통의 발달에 발맞춰 그만큼 한층 큰 지배력을 과시했다. 19세기 문명은 산업자본주의에 의해 생기는 부르주아 계급이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부르주아 문화라고도 불린다. 나는 이 문명의 갖가지 모순과 결점을 말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위대한 자질 없이 대성하고 번영할 수는 없다. 서유럽은 그와 같은 위대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군사력은 물론 가는 곳마다 풍부한 생활과 생명력과 창조성이 나타났고 위대한 시인, 저술가, 과학자, 철학가, 음악가, 그리고 기술자와 실천가가 나왔다. 서유럽은 일반 사람들까지 전부 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등 대도시는 점점 팽창하여 높은 건물은 다투어 세워졌고 과학은 사치와 생활의 쾌락을 제공하는 데도 한껏 기여했다. 풍요로운 생활과 높은 지적 수준으로 무장한 상류계급은 문명의 쾌적한 휴식을 유감없이 즐기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의 유럽은 이처럼 떠들썩하고 즐거운 가운데 원숙한 경지에 들어서 문화와 문명은 영원히 번영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꺼풀을 벗기면 그것은 이상한 혼란으로 뒤엉킨 실태를 보게 된다. 상류층만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유럽의 그 휘황찬란한 얼굴 뒤에는 피에 굶주린 제국주의와 민족 간의 정오와 부르주아의 퇴폐가 뒤섞여 막다른 골목으로 줄다름치고 있었다. 드디어 파국은 1914년에 닥쳐왔고 세계는 4년 반의 전쟁에 참혹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